추가 절세 팁을 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활용하기 좋은 추가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한 4가지 정도 꼭지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이제 또 부분 또 몇 가지가 있어서 실제로는 한 6,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연장선인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많이. 구체적으로는 규제 지역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죠. 왜냐면 이제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투기 지역이 제일 센 건데 얘는 이제 거의 뭐 유명무실해서 없어졌고 남아있는 건 이제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인데 되게 세법상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이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다 거의 다 풀려버렸죠. 서울 아시죠? 그리고 과천, 그리고 성남은 수정구, 분당구, 그리고 광명, 하남 이렇게 5군데만 빼놓고 이제 다 풀렸다는 거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증여하기가 편하다. 증여 취득세가 훨씬 내려가니까. 이제 뒤에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 우리 여러 번 살펴봤어요. 이 부담부 증여도 여전히 유용하다. 그리고 이 2개는 이제 처분에 대한 이야기죠. 증여, 처분이니까. 반대로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똘똘한 2채로 갈 수도 있다. 한 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그래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서울 중심지 하나, 그리고 이번에 해제된 곳 중에서 똘똘한 것 하나. 가까운 수도권으로 하면 저라면 뭐 광교, 평촌 이 정도? 지방으로 보면 대구라면 수성구, 부산이라면 해운대.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방금 또 말한 지역을 뭐 제가 어떻게 뭐 찍었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시. 제발 좀 그냥 예를 든 것 뿐이니까. 그 외에도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똑같은 2채인데 예를 들어서 광교를 먼저 사버려요. 그러면 취득세 몇 프로예요? 비조정이니까 1에서 3%죠. 근데 그 다음에 서울을 사버리면은 두 번째 주택의 조정이니까 이제 8% 들어가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서울 조정을 먼저 사서 1에서 3%, 그 다음에 광교를 사서 1에서 3% 이렇게 가는 거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증여는 올해까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똑같이 증여 취득세에 적용되는 과표가 시가 표준액이 게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돼가지고 아예 자체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 되면은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 늘어나 버리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매각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매각 전략. 아, 이거 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안 팔리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합산과세. 1년에 2채 이상 팔면 그 2개 더 한다는 거죠. 의외로 이 합산과세는 너무 약간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제가 이제 뭐 딱히 뭐 이렇게 예전에도 많이 강의를 했었고 블로그에도 글도 써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설명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 재산정이 이렇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 재산정 폐지에 따라서 3주택 이하는 비과세 받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그리고 다시 증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일반 증여, 부담부 증여는 우리가 좀 전에 받고 증여 후 상생임대주택,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들은 요런 별도로 빼가지고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3번째 방법. 증여 후 상생임대주택. 증여 후 상생임대주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랑, 노랑, 빨강.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증여를 해버리면은 본인은 보유세도 낮추고 괜찮은 물건 자녀한테 증여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했었죠. 증여 취득세도 이제 조금 되돌아왔으니까.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증여를 하면 이제 내가 자녀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여 취득세를 좀 많이 낸다 하더라도 차라리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줄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비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뭐 평촌도 좋고 광교도 좋고 이런 걸 줬을 때 어차피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되긴 하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장특공을 좀 더 받아서 세금을 줄일 거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하고 상생임대주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22년 11월 달에, 지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는 어떻게 마련해서 낸다고 합시다. 그래서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 써버려요. 왜냐면 저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도 내야 되지, 취득세도 내야 되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 돈을 아예 여기 집을 전세를 놔버리고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저걸로 충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을 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요. 그럼 당연히 명의 자녀 명의로 된 걸 가지고 이제 임대인이 되고 이 임차인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갑을병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관계가. 그러면은 요 계약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상생 임대주택 했었잖아요.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24년 이제 11월이니까 24년 12월 30일까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는 상생 임대차니까 5%만 올릴 건데 요 임차인은 어차피 청구권 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리스크 있다고 했죠. 중도 해지. 그런 경우에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냥 할 거냐, 아니면은 청구권은 나중에 쓰라고 하고 좀 안전하게 갈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저는 그냥 세상 일이 어떻게 다 100%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쓰라고 해요, 청구권. 그리고 나도 상생 임대차 계약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도를 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 아까 이제 상생 임대차 우리 앞에 전반부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상생 임대차랑 요 케이스랑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이 임차인이 중간에 2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안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지 않냐. 그건 어떻게 특약으로 안 되냐. 아까 특약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너무 운에 맡기기엔 좀 그렇잖아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사례. 제가 최근에 요런 비슷한 케이스를 해가지고 청구권도 쓰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만든 게 몇 건이 있어요. 그 몇 개의 건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두 가지 건인데, 이분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 2년 안에 절대 안 나가. 뭐 100%까지는 아닌데 99%는 안 나가.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어머니하고 딸이 두 명이 살고 있어.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느낌적인 건데 되게 내 집을 마음에 들어 해. 그리고 벌써 얼마 전에 재계약을 하러 가는데 벌써 2년 뒤까지 막 나한테 물어봐. 계속 살고 싶다고. 안 나가, 이 사람. 물론 이제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주 높은 확률로 안 나가.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 거기는 초품화, 중품화예요. 중학교가 학군이 좋아. 이게 인기가 좋은 중학교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는 초등학교로 미리 전학을 와가지고 초중으로 가는 그런 태클을 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임차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야. 괜찮아. 안 나가. 물론 독한 사람은 지금 우리 집에서 옆에 좀 큰 평수로 같은 단지 내에서 컨디션 좋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또 한 분 있네. 세 번째 케이스. 둔촌 주공 조합원이야. 안 나가. 거기 입주 언제 하죠? 아직 입주하려면 좀 남았잖아요. 네. 그렇게 좀 약간 몇 가지 보이는 케이스들 있죠. 그런 케이스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뭔가 없다면은 이제 조금 약간 뭐 운도 조금 바라봐셔야 되고, 평소에 이제 임차인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사람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 공부,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우리가 이제 3번이 이제 증여 상생임대고, 이제 마지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 얼마 전에 이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막 발표를 했었죠. 이거 하면 기획조사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줘 버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칙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세금 낼 거 내면서 진행한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어요.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가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 표준액은 15억 정도 가정해 볼게요. 이거를 일반 증여하는 경우하고 저가 양수도 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볼 건데, 일반 증여를 해버리면은 어떤 세금이 발생하냐면 이걸 넘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뭐 별도 세금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어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명의 이전했자는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가 나오는데, 취득세는 여기 시가 표준액 15억의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증여세는 요 시가 20억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이 되면 23년 1월 1일이 되면은 여기 증여취득세 할 때 시가 표준액 15억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거의 20억에 근접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증여취득세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진다, 그만큼. 그겁니다. 자, 어쨌든 일반 증여하면 이쪽은 부모 쪽은 세금이 하나도 없는 데 반해서 여기 자녀가 이제 취득세하고 증여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얼마 나오냐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일반 증여하면 요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자녀가 내는데, 취득세는 5,2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 시가 표준액 15억 기준이니까. 그리고 증여세는 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6억 5천 정도가 나온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거를 증여가 아니라 일반 매매 거래로 가고요. 상대방이 자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저가로 좀 팔아버려요. 그럼 법에서 정한 부분까지 팔자는 거죠.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때 자녀는 명의를 가져왔으니까 취득세가 나가는데, 이때 취득세는 증여취득세가 아니라 어떤 취득세예요? 그냥 일반 매매, 내가 취득했을 때 한 그 일반 일반 취득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녀 세대가 다주택자라면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8% 12%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자녀 세대가 좀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자녀 세대는 무주택 가져야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9억은 넘기 때문에 취득세 3.3%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 이슈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자녀한테 판 거잖아요.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는데, 이때 양도세는 그냥 시가로 가버려요. 자, 그러면은 왜 시가로 가냐면 이게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부당행위에 대해서 계산한 거는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네가 싸게 팔아도 우리는 그냥 시가 20억으로 그냥 간다, 요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이제 얼마까지 싸게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가의 30%, 그럼 얼마예요? 20억에 30%니까 6억이죠. 그리고 30% 또는 3억보다 낮은 금액, 그러면은 30% 6억하고 3억 중에 낮은 거니까 3억이잖아요. 3억까지 차익은 봐주겠다. 즉 시가에서 3억을 뺀 17억까지는 내가 봐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17억까지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17억까지 싸게 팔았기 때문에 자녀는 취득가가 17억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만 내면 돼요. 그럼 얼마 되는 거죠? 자녀가? 취득세가 5,600 정도가 나와요. 증여세 없죠, 당연히. 물론 17억보다 더 싸게 팔아버려. 만약에 부모가 1억 5천 더 싸게 팔아서 15억 5천까지 내려버려. 그러면은 법에서는 3억까지만 봐주는데 1억 5천을 더 싸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싸게 판 1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와. 그때는. 그런데 자녀를 내가 만약에 증여를 안 했다, 그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5천을 빼니까 1억 5천에서 5천 뺀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나오죠. 그러면 딱 10%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더 내면 돼, 증여세.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차라리 양도가를 1억 5천 더 낮춰버리고 증여세 1,000만 원만 내면 끝나버리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자녀는 취득세만 이렇게 내면 된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는 취득가가 10억이고요. 양도가가 17억이 아니라 20억으로 가요. 왜냐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기 때문에 17억은 부당행위다, 이거 인정 안 한다. 그래서 20억으로 간다. 그런데 난 어차피 비과세야. 나 비과세야, 어차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471만 원 정도 나와요. 계산해보니까. 당연히 취득가 10억에서 시가 20억 빼니까 양도차익 10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12억 초과됐으니까 12억 초과하면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앞에 할 때 이거 다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가 20억 분의 20 빼기 12. 그러니까 20분의 8 곱하기 아까 양도차익 10억. 계산하면은 아까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쪽은 양도세 내는 거고요. 자녀는 취득세만 내면 돼요. 그래서 토탈 세금을 보더라도 저가양수도가 7천만 원이고 일반 증여가 6억 5천이기 때문에 저가양수도가 5억 8천이라 유리하고, 그리고 심지어 토탈 세금 여기 저가양수도 7천 중에서 1,500 가까운 1,470만 원 정도 또 부모가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지. 뭐예요? 증여가 아니라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요 17억 있죠. 17억 자금이 있어야 돼. 저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 이 녀석한테 17억을 어떻게 줄까? 그러면 이제 증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증여를 하실 거면 확실하게 증여를 하시고, 싸게 파실 거면 확실하게 싸게 파세요. 또 이걸 막 섞어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셨죠? 그래서 요 방법이 지금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너무 심하게 하니까 과세당국에서 이제 기획조사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요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도하고 진짜 실제 금매 있잖아요. 그게 섞여 있어. 자, 잘 봐요. 내가 만약에 이거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가가 20억이래요. 그런데 요 20억이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자녀가 앞으로 5년, 10년 가져가도 끄떡없을 그런 집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요, 20억짜리가 만약에 17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사람은 땡큐예요. 잘 됐다. 그럼 다시 여기 17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30% 그리고 3억 더 낮게 팔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억 곱하기 30% 하면 5억 천이잖아요. 근데 그 3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3억이 더 싸잖아요. 그럼 17억에서 다시 3억을 싸게 팔아. 그럼 14억이 돼버려요. 그럼 옆에 14억 팔린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패닉이 되겠죠. 그리고 하락론자들 입장에서는 잘 됐다, 꽃이다 막 이러겠죠. 그러면은 또 그 14억 보고 또 더 싸게 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염려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이 특수관계자 저가양수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게 있는데, 그게 또 기준점이 돼가지고 또 다시 밑에 싸게 팔고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막 너무 막 바닥까지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라이스, 겉으로 보이는 프라이스가 아니라 진정한 밸류인 그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얘는 아무리 못해도 15억 정도인데 더 계속 막 파고 내려가 버리니까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시장 가격이 교란되는 거죠. 왜? 거래량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거래량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량 자체가 너무 낮아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거래가, 기본적인 거래량은 좀 있어줘야 돼요. 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도 활용법을 보면은 매도자가 비과세여야지 훨씬 유리하다. 설령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요거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매수자 주택수 확인이 필수인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여전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언제가 풀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세 세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요게 세 번째가 가장 문제죠. 돈이 있어야 돼. 자녀가 17억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대출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17억에 좀 낮은 가격에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팔 때 취득가가 낮아져서 양도 차익은 그만큼 좀 커지겠죠. 근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 또 비과세면 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해야 되는 좋은 물건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좀 괜찮은 물건이다. 그런 물건들은 굳이 뭐 이렇게 헐값에 팔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정말 급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팔고 더 좋은 거로 좀 갈아타거나 그러실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지만 굳이 이거 내가 팔고 다른 거 할 게 없다. 아니면은 굳이 이거 팔고 뭐 더 좋은 데 갈 수 없는 거의 정말 완성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가까운 물건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증여나 저가 매수를 할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